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한민국 해체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입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고 한국의 정치를 제약한 지가 벌써 한 세대입니다. 종족주의는 그 세계관이 폐쇄적이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비과학적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입니다.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탐구, 토론, 협동은 이 세계에서 없습니다. 인간들이 정직하고 근로하고 학문하고 화합하면은 그 사회는 발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거꾸로 거짓을 일삼고 근로하지 않고 여행을 추구하고 학문을 하지 않고 이웃과 절교 분쟁을 일삼는다면은 그 사회는 쇠퇴합니다. 인류 역사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평범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진리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벌써 그런지 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의 길로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대로라면 해체될 것이다. 한국인은 다시 망국노가 될 것이다. 그런 비감한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 대한민국의 해체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에는 그와 같은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와 정치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 강의에서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있은 국민적 거짓말 하나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의 1943년 45년 구일본 제철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소송한 3명의 원고에게 피고 신일본 제철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명한 그 판결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으면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재판이 성립한 것이죠. 근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위해 기초한 재판이었고 거짓말에 기초한 판결이었고 모든 국민과 정부가 그걸 지지하니까 국민적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고 3명은 1944년 8월 총독부가 징용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일본 회사의 모집에 응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노무계약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에 출연해서 강의한 이우연 박사의 강의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모집 또는 총독부의 간 알선 이외에 별도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전쟁 중인데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높은 임금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일본 회사의 노무자 모집은 그 흐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흐름이 아니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 강제로 동원한 징용이 아니었습니다. 징용이라 하더라도 그 노동의 기한이나 보수나 혹이 쓸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유가족에 대한 원호 체제가 법적으로 정비된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는 노예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논외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원고 3명은 징용이 아닌 자발적 노무 계약의 일환으로 당시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흐름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 제철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하고 있는 그중 한 사람의 주장, 판결문이 길게 중시하고 있는 그 주장을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의 용돈 외에 임금은 모두 강제 저축되어 기숙사의 사감이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는 그 사감과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사감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으로 가거나 또는 돌아올 때 동행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청년들이 20, 30명씩 단체로 갈 때 그것을 알선하거나 인도한 한국인들이었고, 그 사람이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귀국한 이후 새로운 공장에서 일하면서 원고는 그 사감에게 저금의 반환을 요구하니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해서 구일본 제칠이 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신일본 제칠이 원고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오히려 일본 제철이 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의 주장대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약치가 있었다면 그건 중간 약치로서 원고와 사감 간의, 자연인인 간의 문제입니다. 그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엄청난 모순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사감이 원고의 저금을 떼먹었을까요?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원고는 당시 미성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을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부터 보호자나 후견자가 필요했고, 아마도 동행한 사감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전쟁의 시기니까 미성년자가 공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동행하는 사감이 있었다, 동행하는 보호자나 후견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월급을 회사로부터 대리 수령했으며 일부를 원고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저축을 했으며, 이것은 원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정액을 원고의 부형에게 송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을 다녀온 50명의 노무자와 인터뷰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곧 자료집으로 출간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는 순간 이것은 어떤 유형의 사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사감이 반드시 원고의 돈을 떼먹은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감은 성실하게도 원고의 본가에게 송금을 했을 수도 있고, 원고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상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 사감을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가? 물론 죽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과연 그 사감이 돈을 떼먹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그 사감의 실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며 주소는 어딘가? 나아가 법원은 일본 제철회사에게 그 원고 사회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 회사에 근로했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얼마였는지, 전쟁 말기 혼란기에 혹시 미지급금이 있었다면 얼마인지, 그들의 근무 상황이나 태도는 어떠했는지, 어느 한바, 그러니까 기숙사의 숙식을 해결했는지, 그런 정보를 그 회사에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나아가 그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을 참고 정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 방면에 전문가가 제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판결문을 보는 한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하거나 관련 일본 회사에 조회를 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정언이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하급심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변호사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저는 자료를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판결문 자체를 보는 한 그와 같은 어떤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급심이든 대법원 판결이든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하지 않았다.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그들이 노예노동을 당했다, 시효를 설정할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법관들이 재판에 임해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언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검증하지 않은 데다가 대법원의 판결문은
굳이 법학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의 지식인이라면 수긍할 수 없는 법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원고 3명이 정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 그에 항거할 수 없는 미약한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을 했다는 사실. 이에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사실. 내가 노동을 했는데도 정상의 임금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그들의 청구 행위 자체를 법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 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노동시킨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라는 그런 법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 같은 대법관들의 주장을 제가 보기엔 뭘 역사적이고 뭘 법리적이고 뭘 상식적이지 한 주장을 여기서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그 문제에 할애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논리적 비약에 엄혹한 비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은 일본의 조선 지배 정책이 조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우리의 고매하신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법정은 역사의 법정이냐고요? 현실의 법학 교과서에 클레오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존재하느냐고요? 누가 당신들에게 일제 조선 지배는 불법적이었고 일제 조선 지배는 조선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권리와 권위를 부여했나요? 당신들이 근거하고 있는 그 법은 세계법입니까? 당신들이 법복을 갖고 앉아있는 그 재판소는 국제재판소인가요? 당신들이 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그 법은 국제협약을 초월하는, 당신들이 재판의 논리로 동원하는 그 법 상식은 국제적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법이고 세계지식인가요? 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법의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국제 간의 양식이 국제법으로 성립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규정한 그러한 세계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법은 성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대상은 현실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법관들은 역사가가 아니에요.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논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저는 원고들이 강제노동을 당했고 노예로 갇히고 혹사당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은 무수한 사람들이 남긴 정언과 사료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의 미숙한 거짓말은 그들이 임금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가 심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전쟁기, 군수공장의 일반적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회사와 맺은 노무 계약을 위반하고 도망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해서 전 노무자의 3분의 1이 그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나아가 그들의 보상 요구를 역사의 위자료로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대법관들은 스스로 70년 전 그 역사의 실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성인임을 폭로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주장을 식민지 지배에 따른 위자료로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입각하고 있는 법률의 철학과 체계 자체도 초월하는 어떤 환상성을 노정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법관들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최악의 졸렬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일이 어김없이 눈앞의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언론도 온 국민도 그 판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3명의 원고가 경박하게 외친 거짓말이 이었고 국민적, 국가적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일본을 향해 윽박지르는 국제적 거짓말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기초에는 아주 천박한 금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민지 말기에 전시기에 발생한 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와 회사의 미불금에 대해서는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신고를 받아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불금의 대부분은 일본의 국채, 회사채, 또 은행과 우편저금, 은행예금, 그리고 연금 등등이었습니다. 미불임금은 전쟁 말기에 혼란통에 빚어진 2, 3개월 월급의 소액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증명할 정서도 있지 않습니다. 살아남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전시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이 시리즈 강의에서 주익정 선생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대개 1965년부터 일본 초청년에 속한 공산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로부터 강제 연행설과 노예 노동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말과 선동이 점점 역사의 진실로 바뀌어서 그 자식들이, 당자들은 죽고 없는데 그 자식들이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조차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의 덩어리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당초 1965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민간의 청구권은 이로써 영구히 청산한다고 약속했던 사건입니다.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청산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미진하다 해서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다시 한번 청산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3명의 원고의 후손은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못 받았다면 아마도 제출할 서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입증할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키워온 황금의 덩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 3명의 당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몇몇 사람은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일본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일본까지 가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죠. 그들에겐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명예나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 따위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유해한 선입관념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그들의 노예로 만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소송에 실패하자 그들은 최후로 이미 두 차례나 보상을 해간 자국 정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쪽이 훨씬 더 성산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거짓말을 역사의 진실로, 역사의 정의로 받아들이는 반일 종족주의가 지난 20년간 흠뻑 성숙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법관도, 어느 정치가도, 어느 관료도, 어느 언론도, 어느 학자도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들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 강의에 출연한 이우연 박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우연 박사의 논문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정치는, 한국의 역사학은, 한국의 재판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이미 너무나 견고한 성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정부, 거짓말을 하는 법원, 정치, 대학, 언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회, 그런 나라는 쇠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조선왕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100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거짓말하는 정치, 문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리 학당이 그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젊은 시절에 한성 감옥에서 지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청년 이승만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온 하늘 아래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속이고 신하가 임금을 속이고 심지어 아비와 아들 간의 이야기에도 거짓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승만은 탄식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결단이 났는가? 거짓말하는 풍속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종이라는 임금이 러시아의 밀수를 파견해서 러시아와의 밀약을 맺기를 추진했습니다. 그 사실이 탄로가 되자 청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자 이 고종은 자기가 파견한 밀사를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처벌을 했습니다.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아니 우리가 교섭한 외교관을 그렇게 처벌하면 어떻게 항의하냐 하니까 고종이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임금과 신하 간의 일이에요. 일을 시켜놓고 공경에 빠지면 신하의 등을 치는 그런 임금이었고 임금이 그런 임금인 줄 아니까 신하들은 또 미리 그에 대한 보신책을 강구를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사람이 왕이라니. 윤치호가 그의 일기에서 한 이야기죠. 저는 이 이승만이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승만에 의하면은 이 거짓말 때문에 외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조선으로 부임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외교관은 이 말을 찌푸리며 조선에 가기를 싫어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너무 횡행해서 뭔가 외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그 이승만의 절망과 절규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19세기 말 조선 왕조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거짓말은 오늘날 한국 정치에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어떤 정치 수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거짓말의 정치가 비전, 거짓말의 재판이 비전, 일대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파국의 임계점을 넘었다, 통과했다 라고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우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일본을 상대로 한 역사의 도전인 그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말합니다. 원고들은 얼씨구나 하고 한국에 있는 신일본 제철 회사의 자산의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정부가 신일본 제철의 자산을 압류하면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출을 금지할 제품을 지정하거나 나아가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하는 확정적인 방침이 성립했다는 보도가 일본의 시사통신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조용합니다. 위선의 침묵이지요. 위선의 침묵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한국 경제는 저는 파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한국인만이 일구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제발 그러한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20년 전에 외환 위기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 자유시장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생산 과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수출입 무역이 국민 경제와의 대비 비율에 있어서 70~80%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고도의 개방 경제입니다. 이 고도의 개방 경제는 한국이 그만큼 유리한 어떤 지경학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공업 국가인 일본이 옆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대시장이 활짝 열려서 한국 제품을 받아줬다는 사실, 뒤이어서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신생 시장이 터졌다는 사실, 그런 세계적 환경 속에서 그 세계 경제의 구조물로서 한국 경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 경제 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저는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가 그러한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대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몰지각한 판결과 한국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이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보복을 부르고 그것이 다시 한국 민중의 종족주의적 감정에 불을 붙인다면은 이 나라는 민중혁명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파국의 길이죠. 그 점을 일구기 위해서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라는 시리즈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강의가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공유하고 전파하는 낮게 울리는 소리로 길게 이어지기를, 길게 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이 시리즈 강의의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